네, 유럽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서 세계 경기는 복합 불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제2의 리먼 사태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변수 10가지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코코넛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현재 금융위기, 세계 증시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대체로 그 금융위기 극복에 3단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는 유동성 위기 극복, 시스템 위기 극복, 실물 경제 회복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면 대체로 지금 한 7분 응선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하나 알아셔야 될 게 나머지 3분 응선은 비교적 쉽게 이제 7분 응선 넘었으니까 극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는 사실 앞으로 3분 응선은 위기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또 위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누정됐던 여러 가지 비상대책의 후유증, 소위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출구 전략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경기 부양 과제고 한쪽은 경기를 좀 억제시키는 후유증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예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3분 응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과정의 세계경제 질서가 시스템이 아주 이렇게 정착이 돼서 스탠다드가 엄격이 되면 사실 이런 3분 응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는 지금의 세계경제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그 질서라에게는 뉴노멀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젤리형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 응선 극복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위기 극복에 3부가 남았다. 이제 7부까지 넘어섰는데 3부에 좀 위험한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리형 구조라고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 젤리형 구조라는 것은 위기 이전에는 사실 국제 규범, 글로벌 스탠다드를 G7 내지는 미국이 주도가 해서 사실 이것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규범의 그 중고의 틀이 바로 국제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규범이 구속력, 이행력을 갖춰야 세계경제 질서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제 규범을 주도했던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일본 이런 선진국이 이렇게 사실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국가들이 주도했던 종전의 글로벌 스탠다드들은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이행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경제 중심축이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이 공식적으로 아시아로 이동하겠다 할 만큼 세계경제 구조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특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변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이제는 새로운 규범에 해당되는 소위 뉴노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이 뉴노멀이 국제 공식화되는 과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기주의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그 스탠다드는 향수병, 그다음에 새로운 뉴노멀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니까 굉장히 과도기적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젤리에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도 올해 세계 증시를 보면 증권사들이 조금만 좋으면 낙관적이다. 조금만 좋으면 아주 비관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젤리형보도 위기의 요인들이 돌출하지 않았을 때는 젤리가 부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경제가 좋고 그 다음에 증시가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는 위기가 발생해서 딱 그러면 본래 실체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젤리를 물었을 때는 아주 납작하게 되죠. 그럼 비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지금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세계경제 질서를 얘기하는 젤리형 상태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내년 기업들의 경영 계획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계획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악재가 많고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그 경영 계획들 마련이 대부분 다 끝났는데요. 이때가 되면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매스컴에서 보면 코코넛 위기다 하는 이런 표현을 들어서 상당히 좀 코코넛 위기가 뭘까? 새로운 용어일까? 했을 때 사실 이것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 그 얘기나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단 삼성경제연구소 얘기하는 코코넛 위기는 뭐냐 하면 코코넛이 아주 높은 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코넛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밑에 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이에 코코넛가 떨어지면 경제 주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이거거든요. 못한 악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코코넛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순식간에 지금 정상이지만 젤리형 상태 정상이지만 재정절벽 같은 것이 발생하면 대단히 세계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 충격을 미치는 소위 순식간에 상황을 변동시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기부펀상에 우리가 테일리스크 많이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펫 그럼 테일리스크는 양쪽 끝자락이 아주 엷은 구조입니다. 요거는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기업들이라든가 경제주체들이 대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발생이 되면 지금처럼 이게 두터워져서 펫테일리스크처럼 발생하면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닥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돌발악재. 오늘 이렇게 작가 분께서 아주 좋은 표현을 썼는데요. 돌발악재에 해당된다.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연구소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티핑 포인트, 테일리스크와 동등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새로운 의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돌발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젤리형 세계경제 질서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렇게 돌발 변수가 될 때는 내가 혼자 대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조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이 공조가 깨지고 있는 현상이 내년도의 티핑 포인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 가운데 가장 글로벌 공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유럽 부분입니다. 지금도 유럽 악재가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 시간으로 오늘부터 유럽 특별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유럽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의 신용당국 강등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그게 큰 반영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나 투자분께서는 유럽 위기가 이제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유럽 위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이런 쪽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내년도의 티핑 포인트에서 글로벌 공조 방안이 실패와 함께 가장 먼저 꼽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유럽 위기를 꼽는 것은 역시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이 되고 있다는 위기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본래 실상대로 아주 어려운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어렵게 보는 것은 시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 때문에 안정적이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더 골마 터진다 하면 이게 더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런 각도에서 내년도 유럽 위기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코코넛 위기 변수다.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테일리스크 변수다. 그리고 소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럽 위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독일, 프랑스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죠. 네, 오늘 좀 회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요. 네. 회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주재하는 핵심적인 두 국가,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녹록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위기를 해결할 때 최후의 보루격이 프랑스와 독일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8월 달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 조치와 비슷한 조치에 해당된다. 유럽 위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게 지금의 유럽의 위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일도 지금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많이 지적해왔다시피 남유럽 위기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남유럽 위기가 이제는 중간재 성격인 스페인에 전염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다 했던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도 이제는 북유럽 위기로 전염되는 상태다 해서 전형적으로 그레샴의 전염 위기의 경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서 그레샴이라는 것은 화폐에서 보면 그레샴 법칙과 마찬가지로 악화가 양화로 있을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악화에 해당되는 남유럽 위기가 양화에 해당되는 이 북유럽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늘 회의의 결과를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꼬리 위험
내지는 티핑포인트 그리고 삼성경제에서 얘기했던 코코넛 위기의 변수가 없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재정절벽 문제죠. 많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약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타결 방안에 있어서는 사실 공화당과 명분을 지켜줘야 되는데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는 대충 오바마 정부 내부 입장에서는 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버핏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화당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자본이득세를 상당히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충해서 양당의 명분을 찾아가서 결국은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게 어떤 방안이냐. 예를 들어서 법정한도 확대냐, 법비세를 아주 할 것이냐 하는 바게인 문제. 또 오는 것처럼 법비세 문제에 대해서 줄여지되 자본이득세의 세박대를 확대하는 방안이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결국은 명분만 찾아지만 시간을 갖고 이 문제는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도 세계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곧 총선이 치러지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위기가 올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진행자분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다음 달 16일에 열릴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예상되죠. 있죠. 네. 그리고 자민당 당세요. 아베 신조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외교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베 신조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는 것을 진행자분이 워낙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다면 진행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본 자체는 우경화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바로 그 대목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보시면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볼 땐 은둔의 왕국처럼 비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엔고가 엔화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마침내 엔달러 환율이 80엔을 넘고 82엔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전에도 이제는 일본이 엔고 저지책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엔화가 약세되는 국면에 대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극단적인 우경화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 지금처럼 글로벌 협조가 필요한 상태에서 선진국하는 일본이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무조건 돈을 푼다. 네. 아베 신조가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 타겟팅에서 지금 1%의 인플레 타겟팅을 2에서 3%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을 찍어서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에 일본 경제에선 건설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위에 인플레를 아주 앙등시켰거든요. 그것도 구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 가지 이 코코넛 위기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조가 가장 필요한 대목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은둔의 왕국처럼 간다면 또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국 경제를 너무 보호하게 된다면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일본도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